네.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거 뭐 문학 강좌가 아니고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번에 제 숙제가 제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가 전부 이제 리서치를 했지만은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얘기할 그런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원고를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폰이 빠지지 않아요? 안 빠져요. 네. 한국 현대 시사에서 두 흐름이 있는데요. 이제 백석과 김수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시대에 가장 독특한 시를 썼기 때문에 이제 백석 작품부터 먼저 봅니다. 당대 가장 전위적인 시인이었다는 점이 두 시인은 한국 현대 시사의 뚜렷한 두 흐름의 기원이다. 그 백석 시인의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윤동주, 신경림, 안도현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분은 많은 시인들이 이분의 그 시 형식을 좋아해서 이를테면 예를 들면 바다에 그물을 던져 놓으면은 고기가 거기에 잡혀서 이렇게 당기면은 쭉 딸려오는 것처럼 많은 고기가 딸려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분은 시를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김수영은 방주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김수영 시인을 또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년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 선정에서 400명의 시인이 조사해서 1, 2가 백석이 되었고요. 2위는 김수영. 백석은 이야기시 주로 모더니즘, 그리고 김수영 시인은 리듬조로 운율이 있고 서정시를 이제 서정시 시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현대 시인들이 흉내내고 싶고 또 그것을 넘고 싶은 이제 그렇다고 해요. 예. 이제 첫째 백석의 그 고향과 이분에 대한 걸 한번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명은 백기행, 1912년 7월 1일 평북 정주 출생이고 1995년에 타계를 하셨고 그 당시에 모더니즘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았답니다. 그 중에 이제 알아준 분은 윤동주 시인님이시고요. 그리고 백석 시인의 책이 있는데 지금 백석선집, 백석문학전집, 백석시 바로 읽기 이런 아주 좋은 책이 있다고 해요. 저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한번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사서 볼 작정이에요. 그리고 백석경전은 안도현 시인님이 이제 집필을 했는데 소설처럼 아주 재밌게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은 오산학교 평북이죠. 평북 오산고보를 나왔는데 그 오산고보가 하고 숭실고보가 아주 그때 당시는 명문 학교였던 것 같아요. 오산고보에는 윤동주, 조만식 그 독립운동가 조만식, 그 다음에 함석현 선생님도 그 길을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숭실고보에서는 김소월, 또 추는 이광수 그렇게 또 유명한 분들이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924년 그는 오산 소학교를 졸업하고 오산 고보로 진학한다. 어릴 적 장난꾸러기 같은 시절과는 달리 백석은 독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오산학교 재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열정에 영감을 받아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백석도 예외는 아니었고 백석은 학과 수업뿐 아니라 문학 수업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동기의 회고에 따르면
백석은 학과 공부에만 치중한 학생들을 속된 학생들로 보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백석은 학과 성적은 상위권에 속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조만식도 당시 오산보고에 재직 중이었는데 백석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내가 아는 백석은 성적이 반에서 3등 정도였으며 문학에 비름한 재주가 있었다. 특히 암기력이 뛰어나고 영어를 잘했다. 회화도 썩 잘해 선생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백석은 용무가 준수했고 재주가 또 출중하고 비름했다 해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지만은 잠시 얘기하겠어요. 평양 백석의 성적 정도면 평양 어전에 진학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는 교사를 되려고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한동안은 기회를 얻기 위해 집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던 중 방응모의 지원을 받아 사범대학 대신 이각습, 문동표, 정근양 등과 함께 일본의 가장 학비가 비싸다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영어문학과를 진학한다. 그래서 이 아오야마 가쿠인은 졸업 후에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근무하였으며 1935년 조선일보에서 시 정주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1936년 시집 사성을 간행하여 문단에 대기했다. 이제 이분의 이제 여생은 8.15 강국 후에는 고향에 머물렀다. 북한에서 주로 아동문학에 천착하였으나 1958년 무렵 부르주아적 잔재로 비판받고 삼수군의 협동문장 축산반으로 쫓겨났으며 1962년 이후로는 아예 북한 분단에서 사라졌다. 그 후 1996년 타계하기까지 반평생에 대해서는 남한에서는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해요. 이제 문학 편집을 봐서는 통영, 고향, 북방, 정막강상 등 대표작이 토속적이고 그분의 작품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향토색이 짙은 서정시들이다. 지방적 민속적인 것에 집중하여 특이한 경지를 개척하는데 성공한 시인으로 서북 방언을 시에 넣기도 하고 서사를 시에 넣은 이야기시를 구사하기도 하였다. 또 그 시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로 유명한데 백석의 시에 나오는 음식을 연구한 식품영양학과 논문이 있을 정도다. 백석의 시 국수를 읽고 나서 국수가 땡겨서 동치미 국수를 말아먹었다는 사람도 있다. 그의 문학을 관통한 키워드는 고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백석의 시에서 그려지는 고향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안식과 평화로움의 정신적 가치가 있는 일종의 신화적 공간이며 공동체적 유대가 남아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 고향은 현실적 조건 하에는 이미 훼손되어 남아있지 않는 과거의 공간이다. 그의 시가 과거 지향적인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고향의 풍물, 세시, 풍속, 생활, 도구, 전통 예절을 잡다하게 나열하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은 훼손된 고향의 회복을 원하는 간절한 의지이며 이것은 나아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난골족이다. 총무님 조금 읽어주시겠어요? 요난골족. 이거 네. 보고 읽으셔도 네, 저 이거 보고. 예, 프린트 보고 읽으세요. 여운한 골조 백석. 명절날 나는 엄매의 앞에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간다.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뻑뻑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뭘 하나 건너집에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실리 고무의 딸 이녀 여 작은 이녀 16세 40이 넘은 꿀아버지의 후처가 된 호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 고무 딸 승명 여 아들 승
동이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베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 여 아들 홍, 동, 작은 홍, 동, 배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도를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딧젖 담그려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범에 사촌 동생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 안에서는 새옷의 냄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부떡, 콩가루 찰떡의 냄새도 나고 깨새우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뜩선뜩하니 참 것들이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속 앞마당에 달린 대나무 동산에서 지잡이를 하고 숭굴 막지를 하고 오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놉니다. 밤이 깊어가는 집안은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네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지라고 쌈방이 굴리고 발리깨 돌림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손이 수손이하고 이렇게 화리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 싸움 하며 희득거리다 산입니다. 그래서는 분창에 성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신의 동새들이 욱적한 웅성거리는 부엌으로 생문풍으로 잠기는 불로 무진계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고향 그 명절 냄새가 그대로 나죠. 사무시죠, 그죠? 사무시죠. 네. 예. 그런데 재밌어요, 이렇게. 그때 그 시절 그때는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흰 바람벽이 있어. 이거 너무 이거는 길어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가 또 유명한 것은 여기 끝에 중간 훨씬 넘어가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예? 예. 이건 뭐 이걸로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요거 우리 신덕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글씨가 너무 잘 지요.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 그게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를 팔자. 눈은 푹 날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안 볼 리는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문과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날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예.
이 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백석 시인의 연인 이자야, 백석 시인이 이자야라고 불러줬어요. 그 연인을. 본명은 김영한, 그분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이는 진향, 본명은 길상. 이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야는 15세에 결혼했는데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이 죽게 되고 어찌하다 보니 집안은 커다란 빚더미에 앉게 되니 결국 자야는 16세의 기생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글과 그림에 뛰어나 재주를 가지고 있던 진양은 조선의학회 회원이던 신윤국에게 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일본 유학도 가게 되어 삼천리문학의 수필도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신윤국의 추천으로 조선의학회 회원까지 되었다. 그러나 일본 유학 중 스승 신윤국이 일제에 의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해 스승 면회를 위해 함흥까지 갔으나 면회를 거절당하게 되자 그곳에 놀라앉게 되었다. 16세의 기생이 된 김영하는 시인 백석을 만나 사랑에 빠졌으나 백석 부모의 반대로 남한에 내려와 요정 대원각을 경영하다가 법정스님을 만나 1천억 상당의 대원각을 기부한다. 길상사는 김영한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한식집 대원각을 법정스님에게 통째로 시주해 지은 절이에요.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이길래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을까 궁금해하다. 그 여자가 시인 백석의 애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백석 문학상을 1997년에 이제 제정합니다. 2억 원을 기금으로 1997년 10월 20일에 결성된 백석문학기념사업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제 몇 분이죠? 이름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백석문학상을 제정하였다. 첫 시행은 1999년에 했다. 상금 1,000만 원이며 매년 8월 기준으로 2년 내에 출간된 뛰어난 시집에 시상한다. 출판사 창비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상자는 안도현과 황지우였습니다. 1천여 평의 어리어리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백석과 함께 살았던 단칸방을 매일 떠올렸던 그녀, 22살의 예쁜 처녀였던 그녀가 할머니가 됐을 무렵 자야는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잃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애에 가장 아름답던 시절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님에게 자신의 한식당을 절로 만들어주기를 청합니다. 이때 스님은 여러 번 거절을 했답니다. 그때가 자야가 이 스님에게 먼저 청하기는 1980년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주를 받아들였어요. 그 절이 지금의 길상사예요. 예. 시인 백석의 대표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김영한을 위해 쓴 시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때는 백석이 시를 잠시 듣고 함흥에 와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을 시절 외진 곳에 갑자기 나타난 서울 시인 총각 모든 보이 백석의 존재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백석이 나타나면은 프랑스 몽마르트의 몽마르트가 여기 왔다고 그 정도로 이분이 아주 특이하고 모든 보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선생의 송별회 자리에서 백석과 김영한은 손님과 기생의 관계로 만납니다. 이런 자리가 낯선 듯 머뭇거리는 김영한에게 백석은 호감을 느껴 그리고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 중장은 많은데 이제 제가 생략하고요. 그의 부모님은 기생이었던 자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시절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하던 때였습니다. 백석은 모든 보위를 자처했지만 사실 봉건 사회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진 못했고요. 부모님과 사회를 저버릴 용기는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결국 그는 부모님의 부름에 서울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2번 한답니다. 한 번 하고 또 도망치고 또 한 번 또 부모님 정해주면 또 도망치고 아마 3번째 결혼한 분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 가족 사진이 나왔는데 봤어요 그때. 그 유부남이 되어 다시 함흥으로 돌아온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도망가서 살자고 해요. 그것이 그가 찾은 해결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낯선 땅에 나고자라도 되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만주행은 앞길이 창창한 남자의 출세를 막는 길이 같아서 자야는 백석 몰래 서울로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앞날을 위해 그를 놓아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하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30대 나이에 중앙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저서도 출간하였다고 합니다. 자야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은 거의 시 한 줄만 못하다. 이것이 이제 자야가 내 사랑 백석을 펴냈어요. 여기까지 백석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김수영 작품에 대해서는 하지 말까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래도 글쎄 선생님이 그거는 예? 좀 그렇죠? 예. 다음에 좀 지루하시면 네, 다음에. 지루한 다음에 합시다. 글쎄요. 그래요? 어떻게 그냥 이분에 네, 대한 그냥 말씀만 하는 예예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려면은 예, 예. 이 기억력이 없어서 네, 그래도 예, 잠깐만 좀 예, 그럴게요. 준비해 오셨으니까. 예. 김수영은 그분의 특징은 시를 잠깐만요. 나오세요. 시를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본받을 거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었어요. 이북에 인민군 내 징용을 갔다가 그리고 남한 경찰에 끌려서 포로 수용소,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가서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결혼을 했죠. 이제 6.25 사변 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부인이 그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이민군으로 가버렸으니까 부인은 부산으로 피란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김수영의 그 생사가 묘연하니까 그 김수영의 2년 선배인 김종구라는 분에게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취직을 이제 부탁하러 갔는데 그분이 아직도 40세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살은 거예요. 그러다가 김수영이 석방되어서 나와서 이제 그 김수영 그러니까 이제 선배 집에 김종구 집에 찾아가니까 부인이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따라가자고 하니까 그 이름은 김현경이에요. 부인 이름이. 그분도 이화여전을 나오고 영문학과를 나와서 아주 인텔리예요. 아주 그림과 글과 그게 아주 뛰어나게 아주 아주 똑똑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김수영이가 거기서 자기가 돌아 나와서 이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여기 이제 시를 김수영의 풀은 다 아시죠? 너를 잃고 하는 시를 이제 썼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때 얼마나 가슴이 분통이 터졌는지 여기서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부인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재회를 해서 다시 만나서 또 아들 하나 낳고 그 전에 아들하고 설아의 2 자녀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수영이 48세인가 그때 교통사고로 운명을 타계해요. 이제 그 뒤에 김현경은 그 남편의 그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데 아주 큰 몫을 해서 그리고 그분의 또 자서전은 김수영의 연인이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수영은 4.19 때 겪고 뭐 6.25도 그렇게 그냥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4.19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4.19는 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전에 김수영도 이제 난해시를 좀 썼대요. 그러다가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몸으로 시를 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그분이 하는 말 난 참 좋아요. 김수영 온몸으로 밀고 가는 시 4.19는 시다. 그 다음에 자유와 시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자유와 시를 몰고 가는 것은 바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그냥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시를 정말로 그냥 가슴으로 쓰기 때문에 그때 4.19 당시에는 하루에 15편씩 시를 썼대요. 그리고 그 청탁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그냥 아깝게도 그렇게 이제 교통사고로 가셨으니까 부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하고 대담하고 이런 걸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